그럼 566쪽의 감정평가론 출발하겠습니다. 566쪽 감정평가론. 진도를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그 중요 부분을 먼저 좀 땡겨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중요 부분만 또 다 땡겨서 하기는 좀 그래요. 너무 갑자기 이렇게 내용이 쏟아지면 안 되니까 중간중간 정책론이나 시장론처럼 부담 없는 부분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수업 들으시면 돼요. 예, 수업 들으시면 원래 뭐 이렇게 다음 주에 뭐 할까 이런 어차피 우리가 예습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7번 보세요. 감정평가로는 첫 번째 감정평가의 분류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감정평가의 분류. 감정평가의 분류,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분류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격은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고요. 가격의 재원칙이 있어요. 재원칙.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지역 분석이라는 것과 개별 분석이라는 것을 공부하실 거예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네 번째가 이제 감정 평가의 3방식이 있거든요. 평가 3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 있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입니다. 가격 공시 제도. 3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가, 그 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 그 다음에 수익 환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난이도 높은 파트는 사실은 이 4번이 제일 어려워요. 4번. 그럼 4번 빼고 나머지는 다 쉽습니다. 감정평가는 또 최소 6문제에서 많게 8문제까지 출제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 6문제 나왔어요. 예. 근데 재작년에는 8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개에서 8개 사이가 출제가 될 건데 저는 올해 7개 정도 보거든요. 7개. 예. 그 사이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이 부분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4번이 어려워요. 4번. 그래서 오늘 4번 안 하려고요. 4번은 해버리면 명절 내려갈 때 부담된다. 그래도 우리 가시는 길 뭐 명절 선물할 것도 없고 이거 안 하는 걸로 그냥 퉁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알겠죠? 예. 그 나머지 내용들을 좀 쉬운 파트를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명절 갔다 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3방식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예. 오늘은 감정평가 분류, 가격 이론,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가격 공시도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책은 보지 마시고 칠판만 보세요. 항상 제가 책은 나중에 뒤에 정리를 해드립니다. 뒤에 정리를 해드리니까 안 보셔도 되고 지금은 칠판만 보시고 쭉 하고 이걸 제가 쓴 걸 지우는 걸 상당히 아까워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또 써요. 또 쓰고 3월달에 쓰고 5월달에 쓰고 그리고 요약집이 나중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강의 노트로 다 똑같이 나옵니다. 노트로 파워포인트 작업해서 똑같이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업만 열심히 듣는 거예요. 집중력 분산하지 마시고 수업만 듣는 걸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정평가에 필수적 평가라는 게 있고요. 임의적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임의적 평가. 그러니까 필수적 평가는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임의적 평가는 평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일반적인 매매, 일반적인 교환 이런 경우는 감정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임의적 평가인데 필수적 평가는 주로 결과가 공익에 쓰이는 평가들이 주로 필수적 평가예요. 예를 들면 보상평가 반드시 평가해야 됩니다. 보상평가. 공시지가 공시, 부동산 가격 공시 반드시 평가해야 됩니다. 수용할 때 보상평가하는 거, 공시할 때. 그 다음에 경매. 여러분들 나중에 경매 배우시겠지만 경매할 때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최저 경매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야 돼요. 나중에 배웁니다. 어디서 배웁니까? 어디서? 어떤 과목에서? 중개사법에 경공매 있어요. 그때 경매 배우십니다. 이 경매는 최저 경매 가격이 정해져야 되고 이 최저 경매 가격을 정할 때 법원에서 경매 개시 일정이 떨어지면요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법원의 경매 개시 일정이 떨어졌을 때는 임의적 평가에 속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OX, X 그때는 반드시 평가해야 되는 필수적 평가가 됩니다. 알겠죠? 네. 두 번째 현황 평가라는 게 있고요. 조건 평가라는 게 있고 기한 평가라는 게 있고 소급 평가라는 게 있는데 자 듣습니다. 기준 시점 아직 안 배웠는데 기준 시점에서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걸 현황 평가라 그래.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거. 근데 어떻게 된다면 하고 평가하는 게 조건 평가고요. 확실한 시점을 주면 기한 평가고 과거 시점이면 소급이에요. 그래서 공부 쉽게 하는 방법은 현 시점
사실 현 시점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데 아직 기준 시점 안 배웠으니까 현 기준 시점이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게 무슨 평가고? 현황이고 미래 시점이면 조건 아니면 기한이에요. 근데 미래 시점이 불확실하면 뭐고요? 조건이고 확실하면 기한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제가 수업하는 내용은 아니고 민법쌤이 민법 총칙의 제일 마지막 단원이 법률 행위의 부관이라고 해서 조건과 기한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고 뭐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예, 다음에 이제 배울 겁니다. 단체로 안 배웠다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뭐 일단 뭐 안 배웠다 칩시다. 진짜 안 배웠겠지. 안 배웠으니까 안 배웠다고 하겠지. 하여튼 그런 거 할 겁니다. 나중에 조건과 기한. 장래 도래가 불확실하면 조건, 확실하면 기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겁니다.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한다면 이 시기를 너에게 주겠다. 이건 조건이야, 기한이야. 조건 하시는 분들은 합격이 불확실하다는 거고 기한하는 분들은 확실히 되겠다 뭐 그런 게 아닌가. 내가 죽는다면 이 시기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이건 조건이야, 기한이야? 기한이지. 왜냐면 사람 반드시 죽으니까. 됐습니다. 거기 가서 민법 그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장래 도래가 불확실하면 조건, 확실하면 기한. 과거 시점이면 소급평가라 그래요. 과거 시점이면. 근데 두 개 잘 안 따지고요. 요거 두 개가 핵심이에요. 현황평가가 원칙이고요. 예외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무슨 평가인데? 현황평가.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 어떻게 된다면 하고 if를 띄우면 이게 조건이에요. if 띄우면. 그러면 제가 두 개만 예를 들어 볼 건데 한번 듣고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라고 불러요. 무슨 부동산? 부동산. 둘 다 이제 토지만 평가할 거예요. 건물은 평가하지 않고. 근데 하나는 부분평가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독립평가라고 합니다. 자, 부분평가는 뭐냐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토지를 평가해요. 자, 건물이 있는 토지를 낮이라 그래요? 건부지라 그래요? 건부지라 그러지. 건부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건물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현황 그대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럼 건물의 영향을 고려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고려하는 거지. 이걸 부분평가라 그래요. 부분평가. 부분평가는 건물이 있는 그대로 건부지 그대로 현황 그대로 건물이 있는 조건을 봐서 평가하는 겁니다. 독립평가는 뭐냐면 건물이 있는데 없다면 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없다면 하고. 건물이 지금 있긴 있어. 없다면 하고. 이거는 낮이로 평가하는 거지. 낮이로. 근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없다면 했으니까 이 조건을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건물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거지. 부부는 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와이프가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게, 부분평가예요. 있는 그대로. 근데 왜 한 번씩 그럴 때 있잖아. 없다면 어떨까? 뭐 한번, 우리 그냥 이제 장난 삼아, 그죠? 예. 물론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한데, 하여튼, 야간만에 다시 얘기합시다.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예. 아무튼, 없다면 이렇게 하고 평가하는 게 나는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한데. 없다면 하고 평가하는 게 이제 이게 독립평가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 그 상태로 평가하는 건부지 평가가 현황평가가 부분평가라면 있지만 없다고 낮으로 평가하는 게 조건을 붙여서 평가하는 게 독립평가라는 겁니다. 독립평가는 그래서 건물의 영향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주로 어떨 때 독립평가를 많이 하냐면 건물 철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철거하고 나면 뭐만 생겨요? 땅만 있잖아요. 이 땅값이 얼마일까를 평가할 때. 그럴 때는 지금 건물이 있지만 없다면 하고 땅만 평가만 해보는 거지, 낮이로. 됐어요? 그런 게 독립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할 때 제가 일부러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부부. 있는 그대로, 부부 그대로 평가하는 거. 이게 건부지 현황 평가고요. 독립, 있지만 빼버리고 나만 독립으로 평가하는 게 낮이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개별평가라는 게 있고, 일괄평가라는 게 있고, 구분평가라는 게 있고, 부분평가라는 게 있어요. 자, 공부하시는 방법 소개해드리면, 처음에는 숫자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봐봐요. 일단 두 개를 두 개로 평가하는 게 개별이에요. 두 개를 하나로 평가하는 게 일괄이고요. 한 놈을 둘로 나눠서 평가하는 게 구분이고요. 한 놈의 2분의 1만 평가하는 게 부분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평가하는 게 원칙이냐면 개별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몇 개가 있다면? 두 개가 있다면 두 개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 두 놈이 일체로 거래되는 경우가 있어요. 용도상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한 관계인 경우가 있다고. 이럴 때는 한 번에 일괄평가하기도 해요. 두 번째는 하나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얘를 구분지어서 평가를 해요. 이게 구분평가고, 하나의 일부분만 평가하는 경우가 있으니 우리는 이것을 부분평가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봅니까? 하나로 봅니까? 따로따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부동산 몇 개가 있다? 2개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보통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거래가 됩니까? 일체로 거래가 되죠. 그럼 이걸 한 번에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복합부동산이라 그래요. 무슨 부동산? 이때는 일괄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필지가 여러 개야. 근데 획지가 하나야. 그러면 가격이 몇 개가 나오지? 하나가 나오지. 그러면 29번지, 30번지, 31번지는 평당 1,000만 원대 한다.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무슨 평가하는 거예요? 일괄 평가를 하는 거지. 예. 구분 평가는 뭐냐면요. 자, 요거 주거 용도가 15층부터 5층부터 20층까지고요. 1층부터 5층까지는 상가예요. 주상복합 건물이요. 그러면 상업용도 평당 얼마, 주거용도 평당 얼마, 가치가 다르겠지. 그리고 필지는 한 개인데 획지가 여러 개야. 그러면 가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구분지어서 평가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이런 겁니다. 부동산이 22번지 부동산이에요. 그럼 대답하세요. 몇 필지? 한 필지. 근데 토지가 전체가 수용당하는 게 아니고 요 일부만 이제 수용당해요. 근데 제가 아까 수용이 됐을 때는 보상가 산정한다 그랬죠. 보상가 산정할 때는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부분 평가라는 겁니다. 전체를 다 평가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일부분만 수용되니까 일부분만 평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또 시험 문제가 나오면 또 안 그래요.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요거 한번 읽어봐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지금은 안 헷갈리는데 구분과요 부분은요 한 끗 차이에요. 구분, 부분 둘 다 뭘로 끝나요? 분으로 끝나죠. 둘 다 모음이 우야 우. 그러면 기읍과 비읍 차이야. 구분, 부분.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 개 부동산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부분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요. OX, X. 지금은 잘하지. 지금 금방 했으니까. 근데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부분 평가할 것 같고 막 그렇다?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무슨 평가해야 되는데? 구분 평가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헷갈려요. 그래서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냐면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자, 따라하세요. 가치 구분 평가 시작. 가치 구분 평가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읽어. 무슨 평가? 개별 평가, 일괄 평가, 부분 평가까지는 그냥 읽고 구분 평가는 앞에 단어를 하나 붙여서 암기하는 거예요. 무슨 구분 평가? 가치 구분 평가. 그래서 뒤에 어떤 짓을 해도요. 가치를 달리한다는 말이 뜨면 무조건 무슨 평가다? 구분 평가다. 알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두 개도 좀 많이 헷갈려요. 저 보세요. 부동산 하나 있어요. 보고 계세요? 둘로 잘랐어요. 보고 계세요? 이까지는 구분 평가와 부분 평가의 공통점이에요. 둘로 자른 다음이 중요한데. 자, 잘 보세요. 한 놈을 둘로 잘랐어요. 얘도 평가하고 얘도 평가해요. 그럼 이거는 가치를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한 놈 둘로 잘랐어요. 얘는 평가 안 하고 얘만 평가하는 거지. 얘는 부분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1이 2로 가면 가치를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1이 2분의 1로 가면 1부분에 대한 부분 평가가 된다고. 아니, 표정이 왜 이래? 쉽잖아. 자, 다시 한 번 더. 한 놈을 둘로 쪼갰어요. 아직은 구분인지 부분인지 몰라요? 근데 한 놈을 둘로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해요. 얘도 평가고 얘도 평가해요. 그러면 걔는 가치 구분이에요. 맞아요? 얘만 평가해요. 얘는 부분이고요. 일부에 대한 평가.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안 헷갈릴 것 같은데 일괄 평가, 구분 평가, 부분 평가 중에서 개별 평가는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세 개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구분 평가와 부분 평가는 반드시 구분해줘야 돼요. 뭐와 뭐를? 구분과 부분을 구분해줘야 된다고. 알겠어요? 구분과 부분 어떻게 구분하냐면 가치를 달리한다 그러면 구분, 1부분에 대한 평가, 부분. 1이 2로 가면 구분, 1이 2분의 1로 가면 부분. 한 놈을 둘로 쪼개는 것까지는 똑같고 쪼갠 다음 둘 다 평가가 되면 구분, 얘만 평가되면 부분. 되셨어요? 예, 그렇게 감정평가를 분류합니다. 이번에는 자, 우리가 지금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수명이 엄청 긴 재화예요. 내구성이 있는 재화예요. 이를 내구재라고 하는데 내구재는 꼭 이렇게 구분하더라고. 자, 보세요. 가치라는 단어하고요. 가격이라는 단어하고를 구분하더라고. 일단 영어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치는 영어로 value라 그래요. value. 뭐요? value. 가격은 영어로 price라고 합니다. 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한 끗 차이입니다. 가치, 가격인데 사실 영어로는 value, price는 완전 다른 말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가치와 가격을 구분해 드릴게요. 가치는 부동산의 장래이익의 현재값이에요. 장래이익의 현재값이란 말은 현재 값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값어치. 가격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불된 값. 시장에서. 그럼 실제로 지불된 값이니까
과거값이지. 과거값. 다시. 가치는 장래이익의 무슨 값이고? 현재 값이고.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야. 가격은 무슨 값? 과거값. 그러면 가치는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지 아세요? 감정평가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감정평가사한테 가서 가치를 물어봐야 됩니다. 이 부동산 값어치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가격은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냐면 중개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중개사한테. 여기서 말하는 중개사는 집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지 않는 중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활발하게 그 지역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활발하게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사는요. 뭐를 알아요? 가격을 알지. 왜냐면 매일매일 계약서를 쓰니까. 계약서를 쓰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주로 보는 프로그램 중에서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은 뉴스 프로그램일 겁니다. 맞죠? 그 뉴스에서 전문가 인터뷰를 따올 때는요.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의 인터뷰만 따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재건축 단지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그 지역 땅값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하고 기사가 뜨고 인터뷰 뜰 때는요. 평가사 인터뷰 따는 경우 있어 없어? 절대로 없어. 절대로. 무조건 누구 인터뷰 따요? 중개사 인터뷰 따옵니다. 지금까지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테 강의 들으신 분이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경우를 제가 2번 봤습니다. 보람 있더라고요. 보람 있더라고요. 그 TV에 나오면 인터뷰하는 사람, 저 사람 내 아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뿌듯해, 내가. 뿌듯한데 문제는 뭐냐면, TV 나올 때는 엄청 있어 보인다? 나는 그 사람 과거를 다 알고 있지, 나는. 다 알고 있어. 입만 열면 오답이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TV 나오니까 엄청 있어 보이더라.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가격의 전문가는 중개사예요, 중개사. 매일매일 계약을 쓰는 사람이, 전문가가 되겠지. 가치는요, 상당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에요.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점에 따라서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가격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에요. 객관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개밖에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칠판 한번 보실래요? 특정 부동산이 시장에서 5억에 거래가 되어버렸다.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가격 얼마? 5억. 몇 개예요? 한 개고요. 누가 봐도 5억이지? 그럼 뭐야? 객관적이고요. 그 5억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 5억에 거래된 부동산을요. 담보로 제공했을 때 은행에서는 4억 8천까지만 볼 수도 있나? 담보가치라 그래요. 무슨 가치요? 담보가치. 세금 매길 때는 그 부동산의 과표가 4억 5천에 잡히는 경우도 있나? 과세가치라 그래요. 보상받을 때는 4억밖에 보상 안 나오는 경우도 있나? 보상가치라 그래요. 가격은 몇 개인데? 하나인데 어떤 관점으로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 무수히 많은 거예요. 가치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십니까? 예. 그래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하나밖에 없는 건 실제로 지불된 뭐고 가격이고 관점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값어치. 그래서 무수히 많은 게 뭐다? 가치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격과 가치는 일치할까요? 괴리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가치와 가격은요. 단기적으로는 요 둘이 괴리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장기는 제자리를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장기는 이 둘이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부동산 학교는 전체로 다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괴리되고 불일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장기에는 일치한다.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자, 1억짜리 부동산이 시장에서 1억 1천만 원에 거래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억짜리가 9천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고 없고 있고. 이걸 갖다 우리는 단기라 그래요. 단계는 이 둘이 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괴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잘 보세요. 1억짜리가 1억 1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으면 이걸 누가 제일 먼저 아는지 아세요? 시장에서 제일 먼저 알아요. 이건 1억 1천짜리가 아니다. 1억짜리라고 제일 먼저 알아요. 그럼 이 부동산은 수요가 점점 줄어요. 수요가 줄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맞아요? 얼마까지 떨어져서? 1억까지 떨어져서 장기는 이 제 값어치를 찾아간다니까. 다시. 1억짜리가 시장에서 9천에 거래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언제? 단기에 그래요. 근데 이 부동산이 시장에서 9천에 거래되고 있다면 시장에서 제일 먼저 알아요.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동산 수요가 점점 뭐예요? 늘겠지. 수요가 늘면 가격은 뭐 하기 시작하고 상승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가치와 가격은 뭐 한다?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가치와 가격은 괴리되어 일치되어 이렇게 물으면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단기에는 괴리될 수 있지만 장기에는 일치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방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치와 가격 중 수요 공급에 따라서 바뀌는 건 뭐예요? 가격이에요. 본질적 가치는요. 수요 공급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짜리면 그냥 얼마짜리가 맞아. 수요 공급에 따라서 단기에 올라가고 떨어지고 할 수 있는 건 가격이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수요와 공급은 뭐를 바꾼다? 가격을 바꾼다. 맞아요? 이걸 우리는 가격 신축성이라 그래요. 근데 가격은 또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겠어 안 주겠어? 줘요. 이걸 가격 탄력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바꾸기도 합니까?
얘가 얘를 바꾸기도 합니까? 우리 이것을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이라 그래요. 부동산 가격의 무슨 성? 이중성.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수요 공급과 가격 사이는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다. 이걸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 조심하실 점은 수요 공급이 뭐를 바꾸는 거지? 가격을 바꾸는 거지 가치를 바꾸는 건 아니라는 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냥 이해된다고 하세요. 예, 고마워요. 예. 이번에는 그냥 이해된다고 해 그냥. 어떡할 거야 이제 와서. 예.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저는 이번 시험에 나온다고 봐요. 사실은 시험 5번 치면 한 30번 나오는 건데 작년 시험에 안 떴어요. 왜 안 떴는지는 모르겠어요. 떠야 되는데. 근데 미안하지만 내가 작년에 이거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왔어요. 쪽팔려 죽겠어요 진짜. 올해 시험이 꼭 나옵니다. 올해 시험 안 나오면 진짜 쪽팔려서 강의 못한다 진짜. 네. 올해 시험이 꼭 나옵니다. 알겠죠? 봅시다. 그게 바로 기준 시점입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기준 시점. 자, 기준 시점이 뭐냐?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하고요. 요거는 변동의 원칙 관련이 있어요. 자, 변동의 원칙 관련이 있고, 그리고 감정평가서에 꼭 기재해야 되는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기준 시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변동합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도 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언제 시점에서 이게 10억이냐가 중요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그 시점을 지금부터는 현재 시점이라고 하지 말고 기준 시점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무슨 시점? 그 용어를 딱딱 이제 머릿속에 장착을 하세요. 감정평가 기준이 되는 시점? 기준 시점.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동산 10억짜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10억은 언제 10억이라는 얘기예요? 기준 시점에서 10억이라는 얘기예요. 꼭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사에 기재를 합니다. 필수적으로. 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자꾸 변동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언제가 기준 시점인데 원칙은요. 대상 부동산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예요. 가격 조사 완료 일자가 원칙적인 기준 시점이 됩니다. 가격 조사 완료 일자. 여기서 여러분들 가격 조사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완료가 중요할까요? 가격 조사가 중요합니다. 완료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가격 조사가 중요합니다. 치프 한번 바라봐 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5월 1일 날 감정평가사한테 내 부동산 얼마입니까? 라고 가격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덩치가 좀 커요. 그래서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평가사가 열심히 가격 조사를 한 거예요. 결과가 나왔겠죠? 그래서 5월 6일 날 평가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만나서 5월 7일 날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가서를 작성하고 얘기했어요. 작성하고 7일 날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이에도 부동산의 가격은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바뀔 때마다 지우고 새로 작성하고 지우고 새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뭐를 잡아버리면 기준을 딱 잡아버리면 됩니다.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은 무슨 시점? 기준 시점. 질문. 몇 월 며칠이 기준 시점일까요? 5월 4일입니다. 5월 4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준 시점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다른 단어는 보지 마세요. 이걸로 가셔야 됩니다. 뭐요? 가격 조사. 다른 거 필요 없고. 근데 가격 조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졌어요? 1일부터 4일까지. 그 언제 완료됐다는 얘기지? 4일날 완료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원칙적인 기준점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시작한 날짜가 아니고 완료 일자이기 때문에 완료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실 거야 아마. 완료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실 건데 문제는 시험에서 완료를 시작한 날짜로 바꿔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는 뭐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서 작성을 완료한 날짜다. OX. X. 감정평가서 제출을 완료한 날짜다. OX. X. 의뢰를 완료한 날짜다. OX. X. 그러니까 시험 지문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시험 지문은요. 완료는 기본 세팅. 무엇을 완료했느냐를 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가 중요합니까? 왜 물어봤는지 대충 느낌이 옵니까? 완료 중요하다고 하신 분들은요. 완료 나오면 아주 그냥 환장을 합니다. 완료네. 아싸 완료 났네. 오 하고 장일에 전산다는 거지. 이거 뭐를 완료했다? 가격 조사를 완료했다. 그럼 중요한 건 가격 조사겠어 완료겠어? 가격 조사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앞에 단어를 바꿔서 내니까. 그러니까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인데 완료는 시험에서 기본 세팅. 알겠어요? 뭐를 완료했느냐를 틀리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준 시점은 뭐를 완료했다? 가격 조사를 완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과거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준 시점이. 과거나 미래. 예외. 과거나 미래의 특정일이 기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의 특정일이. 물론 과거나 미래의 특정일이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 미리 정해줘야 됩니다. 언제라고.
미리 정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날짜로 가서 가격 조사가 가능해야 돼요. 가격 조사가 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먼 과거나 먼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6년, 예를 드는 겁니다. 2016년 오늘 2월 10일이다라고 가정합시다. 2016년 2월 10일인데 이게 현재야, 현재. 근데 내가 작년 2월 10일 날 부동산 하나 샀어. 근데 아무래도 이거 사기당한 것 같아. 느낌이 싸합니다. 한 1억 정도는 더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아. 그래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그 놈이랑, 판 놈이랑. 근데 아무 근거 자료 없이 소송을 할 수는 없으니까 평가사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나는 지금 현 상태의 이 부동산 가격이 궁금한 게 아니다. 아니고 작년 이맘때 이 부동산 얼마인지 감정평가 좀 해주시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준다고, 미리. 작년 2월 10일이라고. 근데 작년 2월 10일 정도면 감정평가사 정도 되면 작년 2월 10일쯤에 얼마짜리다 이거 조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왜냐하면 통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얼마쯤 했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럼 과거의 특정일을 기준으로 기준점이 정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선분양이에요, 후분양이에요? 선분양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선분양이에요. 분양부터 하고 지어요. 맞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짓고 있어요. 분양받았는데 작년에 분양받았고요. 내년 이맘때 입주해요. 근데 내가 이사할 건지 안 할 건지 지금은 안 정할 거고요. 그때쯤 가서 정할 거예요. 뭐 보고, 가격 보고. 근데 너무 길어. 그래서 평가사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쯤 되면 이 부동산 가격이 얼마쯤 하겠습니까? 라고 가격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그때는 기준 시점이 미래가 돼버리는 겁니다. 물론 정해줘야 되고요. 그 날짜로 가서 가격 조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는 안 되냐면요. 1800년에 이 부동산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지. 너무 먼 과거고. 2700년에 이 부동산 얼마쯤 됩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지. 너무 먼 미래라서. 그러니까 가까운 가거나 가까운 미래 정도면 가격 조사가 가능하겠지. 알겠어요? 제가 방금 체크한 부분만 시험에 틀리게 나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기준 시점은 뭐를 완료했느냐를 틀리게 낸다는 것이. 뭐를 완료했다? 가격 조사를 완료했다.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정한 시점이 기준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격 조사가 불가능해도 미리 정한 시점은 기준점이 될 수가 있다. OX, X. 가격 조사가 많을 때만, 가능할 때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쓰지 말고 절 보고 대충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뭐라 불러요? 기준 시점. 언제입니까? 원칙적으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입니다. 가격 조사가 중요해? 완료가 중요해? 조사가 중요해. 과거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까? 예, 미리 정한 시점이 있다면. 예. 근데 그러려면 가격 조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것만 줄기차게 보시면 돼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다. 미리 정한 시점이 되려 그러면 가격 조사가 가능해야 된다. 두 번째는 시장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감정평가는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시장 가치로 평가하기가 힘들다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외의 가치. 이건 예외예요. 물론 우리는 원칙을 봐야 되겠죠. 시장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랑 시장 가치가 되기 위한 원칙 5가지를 공부해 볼 겁니다. 자, 먼저 시장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요, 통상적인 시장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통상적인 시장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충분한 기간 동안에 거래를 하기 위해서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건에 정통한 사람들끼리,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치를 시장 가치라 그래. 요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시장 가치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무슨 시장이 된다? 통상적인 시장이 된다. 저기 지하 경제에 있는 그런 시장이면 안 돼요. 암시장이어도 안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상적인 시장에서. 두 번째, 어떤 기간 거래가 돼야 돼요? 충분한 기간 거래가 됩니다. 충분한 기간이란 말은, 자, 급매물로 거래된 물건은 정상적인 시장 가치로 볼 수가 없어요. 왜곡된 가격이 나온다는 거지. 충분한 기간 동안에 이놈이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된다는 거지. 돼서요? 세 번째는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여기서 말하는 정통한은 잘 알고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무지한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가격은 정상적인 시장 가치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정상적인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정통한 사람들끼리 강매나 어떤 사기에 의한 거래는 정상적인 시장 가치가 될 수가 없어요.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그리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제일 높은 가치가 시장 가치가 됩니다. 이걸 다가 주관식으로 한번 읽어주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입을 한번 해보는 게 제일 크게 공부가 돼요. 따로 집에 가서 암기하는 것보다는 입을 한번 이렇게 뱉어보는 게. 입을 하신 분들하고 안 하신 분들하고 나중에 차이가 상당히 커요. 잘 보시고.
시장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시장이 해야 됩니까? 통상적인 시장이 해야 되고, 어떤 기간 거래가 되고, 충분한 기간, 어떤 사람들끼리, 정통한 사람들끼리 어떤 거래가 있을 때,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치가 시장 가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보세요. 특정 부동산이 10억이 거래가 되었어요. 이 10억은 언제 가격이고, 기준 시점의 가격이고, 이 10억은 무슨 가치로 본다? 시장 가치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앞으로 아무런 말 없이 이 부동산이 얼마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얼마짜리는 기준 시점에서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정상적인 시장 가치를 얘기하는 거다. 그게 원칙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번에는 부동산 가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되냐, 가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가치 형성 과정. 자, 7번 보시고 저랑 부동산 가치 형성 과정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가치 형성 과정은 첫 번째, 가치 형성 요인이요.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한테 영향을 줘요. 발생 요인한테. 가치 발생 요인은 뭐를 발생시켜버리냐면 가치를 발생시켜버리고요. 그렇죠. 중요한 건 형성이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 발생. 발생은 뭐를? 가치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발생 요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발생 요인은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유용성이 있어야 돼. 유용성. 유용성은 뭐냐면 인간에게 만족감을 줘야 됩니다. 영어로 유틸리티라고 합니다. 효용. 만족감. 이걸 가치 발생 첫 번째 요인으로 꼽습니다. 저를 보시고 대답 한번 해볼래요?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는요, 가치가 발생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족감을 못 주니까, 인간에게. 그러니까 가격이 있는 물건들은요, 전부 다 유용성을 주는 물건들입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유효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유효수요. 유효수요는 배웠는데 진짜 했는데요,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뭐도 있어야 돼? 구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매력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지 가치는 발생합니다. 세 번째, 희소해야 됩니다. 희소. 풍부하면 가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절 보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물이요, 물. 자, 깨끗한 물이 흔했던 시절에서는요, 생수를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였잖아요. 안 그랬나? 예전에. 예.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 말이 안 되는데 깨끗한 물이 희소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한 병에 500원 이렇게 가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희소해야지 가치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희소하다는 말은 상대적 희소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야 돼요. 그게 희소성. 네 번째, 요 최근에 들어온 게 이전성입니다. 이전성. 법적으로 이전이 가능한 물건이어야지 가치는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한 번도 이전된 적이 없어. 그럼 가치는 발생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청와대. 청와대는 유용성이 있어, 없어? 있지. 먹기는 뭐가 없어. 청와대 좋을 텐데. 안 가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청와대 얼마나 좋을 건데. 좋아. 그 다음에 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 정도만 되면 청와대를 뭐 통째로 살 수도 있을 거야. 맞죠? 청와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해? 희소해. 근데 대통령이 청와대를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이전이 되지 않아, 그게. 그래서 청와대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한 번이라도 이전이 돼봐야지 가치가 발생하는 건데 이전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동시 충족이 될 때 가치는 발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묻는다. 가치 발생 요인이 뭔지를. 그래서 이렇게 암기합니다. 절 따라하세요. 부동산 가치는, 자, 따라해봐요. 부동산 가치는 유유히 발생이 된다. 그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발생이 돼요? 그러면 유유히 발생이 돼요. 부동산 가치는 유유히 발생이 됩니다. 유유히 하면 안 돼요. 유유히 발생이 돼요.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발생이 된다고? 유유히 발생이 돼요. 유가 뭔데요? 유용성. 또 유는? 유효수요. 희는? 희소성. 이는? 이전성. 부동산 가치는 유유히 발생이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유히 발생이 된다. 유용성. 또 유효수요. 희소성. 이전성. 부동산 가치는 유유히 발생이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가치 형성 요인입니다. 자,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은 일반 요인이라는 게 있고요, 지역 요인이라는 게 있고 개별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은 일지계로 암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지매 아니에요. 일지계. 예. 일반, 지역, 개별입니다. 부동산 전반에 다 영향을 미치면 일반 요인,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 지역 요인, 그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면 개별 요인입니다. 일지계 이렇게 연계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요인은 부동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역 요인은 그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별 요인은 그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 요인은 또다시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으로 나뉘어져요. 주로 사람 관련되는 게 사회적 요인이고 수익 관련되는 게 경제적 요인이고 정부 정책 관련되는 게 행정적 요인인데 설명 좀 들어보세요. 자, 도시, 학교, 인구,
건축, 양식 이런 것들은 무슨 요인일까? 사회죠. 물가, 임금, 고용, 국제 수지, 금융 이런 것들은 경제. 토지거래 허가제, 주택거래 신고제, 세금 제도 이런 것들은 행정적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염려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요걸 갖다가 통째로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 같이 뭐가? 형성이 발생 영향을 주면 발생은 가치를 발생시킨다. 이 틀을 기억하시라는 거지. 자, 틀을 저랑 한번 암기해 봅시다. 제가 그냥 넘어가도 여러분들 별로 할 말 없을 텐데 제가 그걸 다 정리해 드리고 갑니다. 제가 가치 뭐? 형성 그리고 발생 그리고 가치 어떻게 발생이 되고 유유히 발생이 다 까먹었다 또 다 까먹었어. 유유히 발생이 되고 유는 요용성, 요요수요, 희소성, 이전성. 형성은 뭐 일지계, 일반은 또다시 사경행.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통째로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1, 2월 달에는요. 세부상은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형성이 발생에 영향을 주고 발생은 가치를 발생시킨다. 이 정도. 그 다음에 형성은 일지계, 일은 사경행. 발생은 유유희이. 요렇게라도 기억을 하시고 3, 4월달, 5월달 가면서 살을 붙이는 게 맞지. 일단 틀을 모르게 되면 살을 못 붙여요. 알겠습니까? 자, 뼈대 만듭시다. 뼈대. 가치 형성은 발생은 어떻게 된다? 형성이 발생은 가치를 발생시킨다. 맞아요? 발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유유희가 있어야 되고 형성은 뭐가 있는데 일지계가 있는데 이런 또다시 사경행으로 나뉘어진다. 됐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 시험에 또 꼭 나오는 게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치가 결정되는데 여러 가지 원칙들인데 14원칙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이라고 합니다. 재원칙.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그랬죠. 예.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나왔어요. 뭐 안 나오, 여러분들 제가 나온다 그러면 나오는지 왜 안 나와요? 아, 내가 솔직하게 몇 번 얘기해서 그런가? 사실 여러분들 제가 나온다고 했던 건 거의 대부분 나와요. 제가 나온다고 했던, 거의 대부분 나온다고 했던 90% 이상이 나와요. 가치 재원칙은요, 이게 시험에 계속 나오다가 2년 연속 안 나왔어요. 2년 연속 안 나왔습니다. 내가 작년에 그랬어요. 작년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내년에 안 나오면, 난 앞으로 이거 강의 안 할 거다. 책에서도 빼버릴 거다. 반드시 나온다. 했고, 안 해달을까?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나온다고 하면 나와요.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부동산학 개론만 분석하잖아요. 부동산학 개론만. 그러니까, 이 같은 강의 여러분들 한 5년 이상 하면요. 대충 그 정도 가만히 있어요. 그 정도 가면. 여러분들도 같은 일 10년 이상만 해도 사실은, 이게 뭐 어떻다라는 감은 있잖아요. 그죠? 자격시험도 마찬가지 패턴이랑 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못해. 물론 이제 요걸 예측을 갖다가 좀 더 뛰어나게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겠지. 난 잘하는 편이야. 감각이 좀 있어요, 보면.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 재원칙 제가 나온다 그러면 나와요. 가격 재원칙 올해 꼭 나온다 그래도. 저 보세요. 가격 재원칙. 가장 가운데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있어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좀 이따 볼 거고요. 최유효 이용과 외부에서 관련되는 원칙이 3가지가 있고요. 내부에서 관련되는 원칙이 4가지가 있고요. 전제가 되는 원칙이 2가지가 있고요. 또 2가지가 파생이 되고 나머지 또 1가지 원칙이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최유효 이용과 외부에서 관련되는 원칙은 외적 경쟁 이렇게 함께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외적 경쟁. 내부는 수수기균 해봐요. 전제가 되는 원칙은 변예. 왼쪽이 대기. 마지막에 수요 공급. 그렇게 해서 총 13가지 원칙이에요. 그래서 일단 외적 경쟁이 뭐냐면 외는 외부성, 적은 적합, 경은 경쟁의 원칙이에요. 수는 수익 배분, 또 수는 수익 체증 체감, 기는 기여, 균은 균형, 변은 변동, 예는 예측, 대는 대체, 기는 기회비용, 수요공급은 말 그대로 수요공급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다 합치면 13가지 원칙이에요. 최유효, 외적, 경쟁, 수기균, 변예, 대기, 수요공급인데 제가 오늘은 이 중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적합의 원칙 보이세요? 균형의 원칙 보이시죠? 맨날 나와요. 맨날. 물론 작년에도 적합과 균형이 나왔고 그 다음에 변예 중에 변동의 원칙 이거 참 중요합니다. 변동의 원칙. 그 다음에 수익 배분하고 기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체 중요하고요. 그래도 절반 이상 줄였어요. 절반 이상.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총 13개 중에서 6개 정도가 중요합니다. 물론 뭐 문제 풀다 보면 기회비용도 한 번씩 나오고 수익 체증 체감도 나오고 예측도 나오고 뭐 경쟁도 한 번씩 나오고 수요공급도 나와요. 그러니까 막판에는 다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자주 출제되는 6가지만. 사실은 문제 푸는데 6가지만 해도 지장은 별로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13가지를 다 알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6가지를 알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험에서 자주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을 찾으라고 나와요. 근데 지문은 몇 개가 나오죠? 5개가 나오죠. 그럼 나머지 4개는요, 올바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올바르게 나오는 원칙들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답 찾는데 전혀 주장을 주지 않아요. 그럼 제가 방금 체크했던 6개가 자주 틀리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 중에서 아주 핵심은 적합과 균형이에요.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자, 근데 적합은 자 따라해보세요. 외부 적합. 균형은 자 따라해보세요. 내부 균형. 이거 2개 다르다고. 외부 적합과 내부 균형. 그래서 핵심 위주로 제가 6개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욕심내지 마시고 이 중에서 제가 6가지만 보자 그러면 6가지만 딱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범위를 넓히는 건 제가 나중에 3, 4월 달에 할게요. 근데 3, 4월 달에 범위를 물론 넓혀 드리겠지만 제가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가면서는요. 나머지 6개월 동안은 범위를 계속 좁혀 드릴 겁니다. 나중에는 우리 부동산학개론요. A4 용지 앞뒤로 5장이면 끝나요. 근데 그 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A4 용지 앞뒤로 5장 하면 끝나 사실은. 부동산학개론 5장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그래도 60점 안 돼 전혀 지장이 없다고. 올해는 제가 부동산학개론으로 많은 욕심도 안 내요. 65점만 딱 목표로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40분 안에 풀게 해드리고 65점 주면 되는 거잖아. 드릴게요. 한 번도 빠짐없이. 알겠어요? 왜 자신이 있냐면 그 점수 못 맞을 분들은 아예 안 들어가니까. 그분들 빠질 거고 65점 내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알겠죠? 끝까지 점 믿고 열심히 따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자는 대로 열심히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그럼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잘 들어봐요. 자, 먼저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부동산 내부에서 벌어지는 균형 관계를 따진다면 이거는 균형의 원칙이에요. 내부일 때. 근데 외부와의 관계를 따질 때 이걸 적합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설명을 쭉 드려볼게요. 그럼 들어보세요. 자, 부동산의 구성 요소들끼리 구성 요소. 그다음에 기능적 감가. 진짜 주옥 같은 말이 나오네요. 기능적 감가. 그다음에 개별 분석. 진짜 주옥 같은 말이 나오네요. 개별 분석. 이런 말이 뜨면 균형의 원칙이에요. 근데 부동산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 그다음에 경제적 감가. 경제적 감가. 주옥 같은 말이 나오죠. 그다음에 지역 분석이요. 이런 말이 뜨면 요거는 적합의 원칙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떨 때 균형의 원칙하고 어떨 때 적합의 원칙 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라요. 출발합니다. 자, 토지가 이만큼인데 건물은 요거밖에 안 지어졌다든지 토지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건물이 너무 많이 지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구성 요소들이 잘 안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어디에? 내부에 구성 요소들이 이런 것들을 과소설비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초과설비라고 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내부의 구성 요소들끼리 균형 관계가 성립되지 못했을 때 균형의 원칙이 맞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가 아까 지역지구 짤 때도 배웠는데 여기가 주거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공장이 있어요. 그럼 이 주변 환경과 이 공장은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이걸 적합의 원칙이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무슨 원칙이 맞지 않는 거고 균형의 원칙이 맞지 않는 거고 외부와 잘 안 맞는 거는 적합의 원칙과 맞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데 이 얘기를 갖다가 지금 하고 나중에 안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나오는 건데 오늘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요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자, 제가 일단 감가라는 말을 써볼게요. 감가라는 말을 써보겠습니다. 설명을 좀 잘 들으세요. 감가인데 자, 감가인데 어떤 얘기를 좀 드릴 거냐면 감가의 종류는 크게 3가지 감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 감가가 있어요. 첫 번째 물리적 감가. 물리적 감가. 두 번째는 기능적 감가라는 게 있어요. 방금 했던 게 기능적 감가였지. 세 번째는 경제적 감가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부터 다 암기할 겁니다. 자, 물리적 감가는 뭐냐면 마멸, 손상, 파손, 노후화. 마멸, 손상, 파손, 노후화를 우리는 물리적 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마멸, 손상, 파손, 노후화로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때는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마멸, 손상, 파손, 노후화로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시간경과
시간 경과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강가를 물리적 강가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늙는 거예요. 늙는 게 물리적 강가예요. 노래로 치면 가는 세월 그녀가 막을 수 있겠나 하는 노래가 있잖아. 모르나? 서유석이 부르는데 가는 세월 그녀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게 물리적 강가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경과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강가가 물리적 강가라 그럽니다. 근데 기능적 강가는 약간 느낌이 다를 거예요. 자 보세요. 설계, 설비는 설치한 물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형식, 그 다음에 디자인,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강가가 기능적 강가. 이건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설계, 설비, 형식, 디자인.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7번 보세요. 자, 면적이 똑같은 상가 부동산이 두 개가 있어요. 5층짜리 부동산인데, 첫 번째 부동산은 1980년도에 지어졌고요. 두 번째 부동산은 2016년도에 지어졌어요. 36년 차이 나는 부동산인데, 대답 한번 해볼래요? 얘는 물리적 강가가 있겠어, 없겠어? 있고, 얘는 물리적 강가가 없지. 얘는 새 거고, 얘는 늙었으니까 물리적 강가 있고, 없고. 근데 그건 됐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물리적 강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얘는 80년도 건축법에 맞게 설계가 됐겠네? 얘는 2016년도 건축법에 맞게 설계가 됐겠고, 그럼 설계 도면이 달라지면 그 안에 설치되는 물건도 달라지는데, 설비가 달라집니다. 자, 잘 보세요. 얘는요, 5층짜리 부동산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을 수 있어요. 요즘 5층짜리 부동산 엘리베이터 없는 부동산도 있지. 근데 요즘 짓는 건물은 5층짜리 부동산 엘리베이터 거의 다 있지.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얘는요, 지하 주차장이 없었어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얘는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얘는요, 외관이 통유리로 지어졌어요. 이뻐요. 상가 부동산인데, 지나가다 보면 유리기 때문에 보여요, 안에가. 삼겹살 먹고 있으면 막 보인다니까? 씨, 맛있겠네 하고 가서 먹게 되는 거지. 얘는요, 빨간 벽돌로 지었어요. 촌스러워요. 안에 많은지 몰라. 형식, 디자인 다릅니까? 아니, 그러면 제가 대답 한번 해봐요. 얘는 현 시점에서 제 기능을 잘 할까 못할까? 하지. 그래서 임대를 제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같은 평형대라도 요거는요, 현 시점에 갖다 놓으면 제 기능을 잘 못해. 맞아요? 뭐가 불량하니까? 설계, 설비, 형식, 디자인이 불량하니까. 이런 걸 갖다 우리는 기능적 강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물리적 강가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지.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멸, 손상, 파손, 노화는 무슨 강가고? 물리적 강가고, 설계, 설비, 형식, 디자인이 불량하거나 구식인 건 뭐예요? 기능적 강가예요. 기능적 강가는 뭐냐면 부동산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내부에. 그래서 이거는 균형의 원칙 관리 있는 거지. 그럼 경제적 강가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2016년도에 지은 새 부동산입니다. 형식, 설계, 설비, 디자인이 완벽합니다. 그럼 대답하세요. 새 거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별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답하세요. 이 부동산 물리적 강가 있어, 없어? 없어. 새 거라니까. 제 기능 못하는 설계, 설비, 형식, 디자인의 불량 부분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게 저기 강원도 태백에 있어요. 태백에 있는데 광산이 폐광되면서요, 광부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상권이 쇠퇴하겠지. 맞아요? 그럼 이 건물 가격도 떨어집니까? 근데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가 부동산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네. 주변 환경이 쇠퇴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네요. 이렇게 인근 지역이나 부근 지역의 상권 또는 시장성이 쇠퇴해서 생기는 강가를 경제적 강가라고 합니다. 그럼 경제적 강가는요, 부동산 내부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어디 때문에? 외부 요인 때문에 떨어지는 강가지. 이런 강가는 무슨 강가? 경제적 강가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은 제가 물리적 강가는 뺄게요. 물리적 강가는 그냥 마멸, 손상, 파손, 노화되는 강가니까 시간 경과로 처리하고. 자, 두 개만 비교할게요. 형식, 설계, 설비, 디자인 부분은 부동산 내부다, 외부다? 내부다. 예? 내외부 하지 말고 한 개만 해봐요. 형식, 설계, 설비, 디자인은 뭐다? 내부다. 그 얘는 무슨 원칙과? 균형의 원칙 관련이 있고, 인근, 부근, 상권이 쇠퇴했다. 시장성이 쇠퇴했다. 이런 것들은 무슨 강가? 경제적 강가고 외부 강가죠? 이건 적합의 원칙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문제 푸시다가 내부에 문제가 생기는 기능적 강가와 관련이 있다면 무슨 원칙이고? 균형이고, 외부 요인에 의한 경제적 요인에 문제가 생긴다면 무슨 강가다? 적합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두 문제, 둘 다 기출 문제인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보세요. 특정 지역을 분석해봤더니만 서민들이 사는 지역으로 판명이 되었다.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 산다고? 그때 개발업자가 그 지역에 고급 자재를 이용해서 고급 주택을 신축했대요. 근데 그 고급 주택은 건축비도 못 건졌대요. 자, 그럼 저 보세요. 고급 자재를 선택해서 지어지는 이 건물은요, 건축비도 못 건진 거 보니까 가치가 떨어져 있네요, 지금 보니까. 맞아요? 이유가 내부의 문제인가요? 외부와 잘 안 맞나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사는 지역에 고급 주택을 지으니까 주변 환경과 잘 안 맞는 거야.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고 나서 문제가 끝나버리고 무슨 원칙이죠? 답은 적합의 원칙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제적 감가 이렇게 단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딱 듣고 이거는 부동산 외부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딱 듣는 순간 적합의 원칙을 떠올리는 겁니다. 문제 하나 더 낼게요. 1984년도에 사용 승인받은 아파트가 있다. 33평짜리 아파트다.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가. 진짜 그렇게 나왔다? 저 84년도에 사용 승인받은 33평짜리 아파트다. 근데 화장실 한 개밖에 없대. 그리고 냉난방비가 많이 든대.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대. 그리고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이게 무슨 원칙이죠? 균형의 원칙이 답이었습니다. 딱 듣는 순간 설계, 설비, 형식이 불량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맞아요? 무슨 감가고? 기능적 감가고. 이건 어쨌든 외부 안 맞는 건 아니잖아. 내부에 있는 문제지.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딱 듣는 순간 내부 요인에 의한 감가가 뜨면 무슨 감가이고, 기능적 감가이고,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외부와 잘 안 맞는 경우는 무슨 감가고, 경제적 감가고,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계속 갑니다. 부동산 내부를 분석하는 게 개별 분석이에요. 무슨 분석이요? 외부를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이고요. 무슨 분석? 지역 분석.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는 적합이고 요거는 균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렇게 합시다. 처음 공부할 때부터 자 따라해보세요. 내부 균형, 외부 적합. 지금부터는 내부 균형, 외부 적합 합시다. 앞에서 이런 거 하나 있었는데 가치 구분 평가. 표정이 1년 전에 있었던 표정인데. 그러니까 개별 평가와 그 다음에 일괄 평가와 부분 평가는 그냥 하더라도 구분 평가는 가치 구분 평가해서 가치를 달리한다는 말이 뜨면 무조건 무슨 평가다? 구분 평가다. 그랬었잖아.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균형은 무슨 균형? 내부 균형. 적합은 외부 적합 하시면 절대로 안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균형은 내부 균형, 적합은 외부 적합. 계속 칠판 보세요. 이번에는 변동의 원칙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봐요. 부동산의 가격은 과거, 현재, 미래를 거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게 변동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기준 시점. 자 따라해보세요. 시점 수정. 이런 단어들이 뜨면 예외 없이 변동의 원칙으로 가요. 공부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문제 풀다가 뭐가 뜨면 시점이 뜨면 무조건 변동의 원칙이라서 이것도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시점 변동의 원칙으로 공부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점 변동. 가격이 자꾸 변동하기 때문에 기준 시점 정해야 되겠죠. 시점 일치하지 않는다면 시점 수정도 해야 되겠고 이게 시점 변동의 원칙입니다. 그럼 5개예요. 4개지 4개. 잘 보시고 아까 구분 평가는 무슨 구분? 가치 구분. 균형은 내부 균형. 적합은 외부 적합, 변동은 시점 변동 이렇게 공부하자는 거지. 됐어요? 네, 계속 갑니다. 자, 이번에는 대체 원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대체 원칙은 비슷한 두 개의 재화를 비교하면서 비슷한 걸 비교하면서 좀 더 나은 걸 선택하자라는 원칙을 대체 원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가격이 비슷할 때는 효용이 높은 걸 선택하고 효용이 비슷할 때는 가격이 싼 걸 선택하자. 이런 원칙이 무슨 원칙입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무슨 원칙? 대체 원칙. 그 대체 원칙은 비슷한 두 재화를 비교해서 좀 더 나은 하나를 선택하자는 원칙인데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슷한 재화를 뭐라고 배우셨냐면 대체제라고 배웠거든. 기납니까? 그러니까 대체제가 뜨면 무조건 대체 원칙입니다. 동일한 가격일 때, 동일한 효용일 때 이런 말이 뜨면 대체 원칙. 됐습니까? 예. 이번에는 기여의 원칙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여 이거 좀 유명한 원칙이에요. 칠판 보시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5억짜리입니다. 얼마짜리요? 이게 다 엘리베이터를 하나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이게 생산비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냐면 5천만 원 들어갑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생산비. 자, 잘 듣고 대답하세요. 5억짜리 부동산에 5천만 원 들여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이 부동산의 가격은 5억 5천이 된다. OX. X입니다. X입니다. 자, 5천만 원 들였을 때 1억 정도 기여하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고요. 2천만 원밖에 기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걸 기여도라 그래요. 뭐라고요? 기여도. 자, 그러면 1억 기여해버리면 부동산의 가격은 6억이 되어버리고요. 원래 5억짜리였잖아. 1억 기여하면 얼마? 6억. 2천만 원 기여하면 얼마? 5억 2천. 이게 새로운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뢰가 안 되면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부동산의 가격은 단순히 생산비를 합한 거다 아니면 기여도를 합한 거다? 예. 얼마 비용이 들었느냐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비용 들었을 때 얼마나 기여하느냐는 기여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험 문제는 당연히 어떻게 나오겠어요? 부동산의 가격은 생산비를 합한 것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OX, X. 그 비용 때려 합친다고 부동산의 가격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비용을 들였을 때 전체 값어치 얼마나 기여하느냐 하는 기여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이 부동산이 7층짜리 부동산입니다. 엘리베이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럼 비용 들었을 때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해, 못 해? 그때는 이 정도 기할 수가 있고, 이 부동산이 3층짜리 부동산이다. 3층짜리 부동산에는 엘리베이터가 굳이 없어도 되잖아, 사실은. 맞아요? 그러면 그 비용 들인 만큼의 기여를 못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 설명 안 들어도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옷을 사 입잖아요. 그래도 옆 사람 뭐라는지 아세요? 야, 너 옷 이쁘다. 어디서 샀어? 그런다니까. 나도 사게. 그런다니까. 그래서 아니 뭐 싼 거야. 그러면 뭐 싼 거야. 이렇게 이쁜데 한다니까. 사실 옷이 이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옷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 근데 반대로 저기 백화점에서 1,000,000원짜리 옷을 사 입었어요. 근데 옆 사람이 이쁘다는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이거 1,000,000원 주고 샀다. 그러면 그래 잘 샀어 하고 이쁘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만큼 기여를 못 하는 거지. 그 옷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그만할게요. 예, 마음도 아플 건데. 예. 아무튼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전체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기여도를 봐야 된다. 기여도. 그러니까 옷 입는 감각이 있는 분들은요, 좋은 옷을 안 사도 잘 어울리는 분들이 계세요. 손 들어봐요. 우리하고는 없네. 아무튼 그래요. 근데 엄청 좋은 옷을 입어도 이 기여를 못하는 그런 체형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옷 입는 감각이라든지. 그래요? 아닌데, 괜찮은데. 예. 비싼 옷이에요? 비싼 옷이 아니라서 그래. 예, 비싼 옷을 입으면 제가 좋아져요. 기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기여도가 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비용 들었을 때 전체 얼마나 기여하느냐. 됐어요? 그럼 대답하세요. 5천만 원 들여서 1억 기여하면 추가 투자를 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하는 게 맞지. 5천만 원 들여서 2천만 원밖에 기여 안 하면 추가 투자 안 하는 게 맞지. 그래서 추가 투자 할까 말까에 널리 쓰이는 원칙이 기회 원칙이에요. 추가 투자의 판단에 널리 쓰이는 원칙이 기회 원칙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풀다가 일단 기회 원칙은 문제가 2가지 유형이에요. 첫 번째 유형은 생산 비합이다, 기여도의 합이다. 기여도의 합이다. 추가 투자할까 말까에 널리 쓰인다. 이렇게 나오면 기회 원칙입니다. 되셨습니까? 예. 마지막 수익 배분의 원칙. 이건 지우고 기회 원칙은 그럼 내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의 가격은 생산비하고 기여도 중 무엇의 합이다? 기여도의 합이다. 맞아요? 요게 아니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썼는지 알죠?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 생산비 합이라고 나온다. 그리고 추가 투자의 판단에 널리 쓰이는 원칙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전체 그 이상의 기여를 하면 추가 투자를 하는 게 맞고, 그 비용 미만의 기여를 하면 추가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으니까 이번에는 수익 배분의 원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은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다른 데다 다 수익이 배분되고 나머지 자녀액이 토지에 배분되더라는 거예요. 토지에 마지막에 배분되더라. 이 배분되는 놈이 최종적으로 배분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자녀법과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녀법. 말이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설명 좀 듣습니다. 자, 우리가 생산의 3요소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토지 있고 노동이 있고 자본이 있습니다. 자, 생산의 3요소 시작. 토지, 노동, 자본. 자, 토지, 노동, 자본을 투입하면 수익이 발생합니까? 근데 수익은 누구 덕분에 발생한 거예요? 토지, 노동, 자본 덕분에 발생한 것이라서 그 수익들이 다시 뭐 되기 시작한다? 배분되기 시작한다. 댓글 줘야지. 토지 배분되는 이름은 지대라 그래요. 뭐요? 지대. 노동은 임금이라 그래요. 뭐요? 임금. 자본은 이자라 그래요. 뭐죠? 이자. 그런데 이 중에서 수익이 바로 배분되지 않으면 움직여버리는 놈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노동과 자본입니다. 그래서 수익은 노동과 자본에 먼저 배분됩니다. 먼저 선자 쓸게요. 그리고 다 주고 나서 남는 게 얘한테 배분됩니다. 나중에 후자 쓸게요. 그러면 먼저 주고 남는 걸 갖다가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녀라 그래요.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짜 유식한 말인데 이거 잉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주고 남았는 게 토지에 배분된다. 이걸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 그래요. 그럼 수익 배분에 생략되는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에는 토지는 움직일 수가 없다는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토지는 수동적이다,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수동의 반대말이 뭐예요? 능동입니다. 여기서 실컷 자다 일어나가지고 수동의 반대말이 뭐예요? 뭐 오토 하고 하는 분도 계신데 여기서 지금 이제 오토 수동 이 수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동 능동할 때 수동입니다. 얘는 움직일 수 있지. 능동적으로. 돈 안 주면요 바로 갚아다는데. 그럼 어쩔 수 없이 얘들한테 능동적으로 먼저 배분 주고 토지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다른 데 다 주고 남는 놈이 토지에 배분된다. 그래서 남는다는 걸 우리가 나중에 잔여법이라고 배우십니다. 뭐요? 그 문제 풀다가 잔여법이 뜨면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칠판 보세요. 자, 준비했습니다. A 있고 B 있고 C 있습니다. A, B, C가 월급을 100만 원씩 받기로 했어요. 월급을. 그래서 이제 임금을 갖다가 사장님이 배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임금으로 줄 돈이 240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A, B, C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번에 회사 사정 다음 달에 꼭 줄게. 80만 원씩만 하자. 그런데 중요합니다. B와 C는요, 한국인 노동자예요. 한국인 노동자. A는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고요. 중요한 건 불법 체류 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노동자 둘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돈 안 주면 다른 데 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다니까. 200만 원을 먼저 배분할 수밖에 없다니까. 하고 얼마 남았어요? 이걸 갖다가 얘한테 배분한다니까. 왜냐면 얘는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갈 데도 없으니까. 그럼 얘가 뭐라 그러겠어요? 사장님 나빠요라고 하겠죠. 100만 원 주기라고 40만 원밖에 안 주니까 사장님 나빠요 하겠지만 갈 데가 없어요. 무슨 석? 부동석. 그러니까 돈이란 건요. 급한 불부터 먼저 끄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들한테 먼저 배분되고 안 움직이는 것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놈한테 최종적으로 배분될 수밖에 없다니까. 남는 게. 그걸 수익 배분의 원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토지 특성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럼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일로 한번 와보세요. 자, 제가 질문 들으면 무슨 원칙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할 거야 하지 말 거야? 할 거예요? 예. 내부 균형이에요. 외부 적합이에요. 구성 요소들끼리 균형이에요. 주변 환경과 적합이에요. 경제적 감가 적합이에요. 기능적 감가 균형이에요. 개별 분석 균형이에요. 지역 분석 적합이에요. 계속 할 거예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외부 적합, 내부 균형, 주변 환경과 적합, 구성 요소들끼리 균형. 쪽팔려. 예. 딸꾹질했네. 쪽팔려. 기능적 감가, 균형, 경제적 감가, 적합, 지역 분석, 적합, 개별 분석, 균형. 됐어요? 예. 기준, 시점, 수정. 변동, 시점 뜨면 변동. 했잖아. 그 다음 또 합시다. 비싼 것끼리 비교해서 좀 더 나은 걸 선택하자. 대체. 했잖아. 또 합시다. 추가 투자할까 말까? 기여의 원칙에서 중요한 건 부동산의 가격은 생산비를 합한 거라 그랬죠? 아니죠. 기여도를 합한 거죠. 생산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또 합시다. 토지는 제일 먼저 제일 나중에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배분된다는 거 수익이. 그러면 뭐가 배분된다? 자녀법 하면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보면서 교재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끝. 집에 갑시다 이제. 지금은 집에 가는 건 아니고 교재 좀 보고 갑시다. 조금만 참으세요. 교재 페이지 569로 갑니다. 제가 보는 것만 보시면 돼요. 569에 가시니까 제2절 감정평가의 분류 나옵니까? 예, 가로 2번에 별표 하나 때리세요. 가로 2번. 가로 2번에 강제성 여부에 따른 분류 있습니까? 1번과 2번을 묶어주시고 1번에다가 체킹. 무슨 평가 위주로? 필수적 평가 위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예, 한자 넘기십니다. 다른 건 다 됐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가로 7번. 감정평가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 나옵니까? 가로 7번에 별표 1개. 하셨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동그라미 1번하고 2번만 묶으시죠. 1번하고 2번. 묶었으면 대답하세요. 무슨 평가 원칙? 현황평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무슨 평가할 수 있다? 조건부 평가할 수 있다. 원칙은 현황이에요. 예외는요? 조건이고요. 한 장 넘기십니다. 넘기시면 가로 8번.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 있습니까? 체크 표시만 하시고 별은 아니고 체크 표시만 하세요. 동그라미 1번, 2번 묶으세요. 무슨 평가랑? 부분평가랑 독립평가인데 그 밑에 보충학습 보이십니까? 거기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두 개를 요약해서 잘 정리해 놨습니다. 부분평가는 건물이 있는 건부지 그대로 현황평가하는 거고 독립평가는 건물이 없는 나지로 조건을 붙여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2번 밑에 2번 감정평가 기법상의 분류 나옵니까? 거기 별 2개 때리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2번이. 감정평가 법상의 평가 기법상의 분류.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되어 있는 거 별 2개. 때렸어요? 오른쪽 가시니까 원칙 무슨 평가? 개별. 그 밑에 일괄. 그 밑에 구분. 그 구분 앞에다가는 가치란 말 하나 추가해 놓을래요. 무슨 구분? 가치 구분. 그 밑에 뭐?
부분. 근데 그것보다 한 장 넘겨보시면 표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 표에다가 별 하나 더 때리세요. 그 표가 제가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일단 숫자 놀이로 먼저 한번 해봅시다. 두 개를 두 개로 개별, 두 개를 하나로 일괄, 한 놈을 둘로 구분. 구분은 앞에다 한 번만 더 쓸게요. 가치 구분. 가치 구분 쓰셨나요? 그 다음에 일부분을 평가하는 건 부분. 그래서 요거는 표로 정리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알겠어요? 예.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로 하시니까 제3절에 부동산 가격의 일반 이론 나옵니까? 거기 가로 1번에 가치와 가격 보이세요? 이 가치와 가격의 표 앞에다가 별을 두 개 딱 때려놓으세요. 표 앞에다가. 프라이스 가치와 미쳤나봐. 밸류 가치와 프라이스 가격 요 두 개를 비교하시는데요.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가시니까 가치와 가격의 관계 나옵니까? 기억부터 리을까지를 묶어주시고 특히 리을에다가 체크 표시를 한번 더 하세요. 리을. 리을에다가 체크 표시 한번 더 하셨어? 잠깐만 우리 왼쪽 페이지로 가볼까요? 왼쪽 페이지. 왼쪽 페이지 가시니까 길잡이 문제 1번 있습니까? 체크 표시 하세요. 왼쪽에 길잡이 문제 1번에 지금은 문제 푸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를 하는 시기냐면 문제를 확인하는 시기예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용어에서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답만 보겠습니다. 답 몇 번? 5번. 5번 갑니다. 무슨 평가란? 구분 평가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뭐만? 일부만 평가한다 그랬네. 일부만 평가하는 건 무슨 평가지? 부분 평가지 구분 평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이 5번을 갖다가 진짜 구분 평가로 하고 싶었다면 뭐를 달리한다? 가치를 달리한다는 말을 꼭 냈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여기는 일부만 평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무슨 평가? 부분 평가.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답은 몇 번? 5번. 오른쪽 페이지로 다시 가요. 오른쪽 페이지 가로 2번. 가로 2번. 가로 2번에 기준 시점 뜹니까? 별 3개. 별 3개 때렸어요?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을 묶어주십니다. 2번, 3번. 2번 읽어볼게요. 기준 시점 언제예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하지만 미리 정한 시점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날짜로 가서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만 돼요. 기준 시점 기억하세요. 한 장 넘기셔서 가로 3번에 별표 하나 때리세요. 별표 한 개만 때리시고요. 다는 보지 마시고 1번부터 4번까지만 묶어 놓으세요. 1번부터 4번까지 묶었습니까? 예. 한 장 넘길게요. 넘기시면 2번에 578쪽입니다. 578. 이번에 부동산 가격의 종류 나옵니까? 별 2개 때리시고 별 2개 때리시고 가로 1번에다가 체크하세요. 가로 1번의 제목이 뭐죠?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를 묶어보아요. 1번부터 5번까지 묶었으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대답하세요. 시장 가치가 되려면 무슨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되고 어떤 사람들끼리? 정통한 사람들끼리 어떤 거래가 있을 때?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치를 말합니다. 됐습니까? 예,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서 길잡이 문제 보이십니까? 길잡이 문제 3번 체크하세요. 길잡이 문제 3번 보고 계십니까? 읽을게요. 기준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문제 푸는 시기가 아니에요. 문제만 확인하는 거지. 정답 바라보겠습니다. 정답 몇 번? 5번. 5번 읽겠습니다.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서를 실제 작성을 완료한 일자로 한다. OX, X. 완료가 떴지만 뭐를 완료해야 된다? 가격 조사를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뜬다고 시험에. 뭐를 완료해야 되는데? 가격 조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가격 조사가 중요해? 완료가 중요해? 이제 가격 조사가 왜 중요한지 알겠죠? 예, 완료가 떠도 그 앞에 있는 단어가 틀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4절에 가시니까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 나옵니까? 별을 2개 때릴게요. 일단 자, 별 2개 때리셨나요?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기셔서 별을 2개 더 때리세요. 왜냐하면 이게 또 한 장 놓으면서 별 2개가 아니라는 걸, 별 2개 있다는 걸 까먹을까봐 한 번 더 때렸어요. 가치 무슨 요인이? 형성 요인이 누구한테 영향을 주면? 발생 요인한테 영향을 주면 발생은 뭘 발생시킨다? 가치를 발생시킨다. 가치가 어떻게 발생이 돼요? 유유히 발생이 돼요. 선생님이 유유히가 아니고 유유상인데 잘 보면 유유히 맞아요. 예, 잘 보면 유유히 맞아요. 형성은 뭐예요? 일찍에, 일찜에 아니고 일찍에. 일찍에는 또다시 사경에. 그래서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요. 그 표만 보세요. 다시 한번 왁구 잡습니다. 왁구. 왁구 알죠? 왁구. 왁구. 뭐가? 형성이 발생해. 발생은 가치를. 발생은 어떻게 발생이 되고? 유유히 발생이 되고. 형성은 일찍에. 일은 또다시 사경에. 살은 나중에 붙입시다. 예, 교재를 넘깁니다. 넘기셔서 교재 583으로 갑니다. 583에 가시면 제5절. 부동산 가치의 제원칙 나옵니까? 거기 별 4개. 별 4개. 아씨, 3개. 4개. 4개 합시다. 예. 내 책엔 4개 돼 있어요, 진짜. 4개 돼 있는데 갑자기 또 마음이 좀 그러네.
일단 내기하고, 예. 마음 변하면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예. 별표 내기 일단 하고. 한 장 넘기시면 584쪽에 가로 3번. 가치 재원칙의 체계 분류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류표가 나오죠. 그죠? 거기 체크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왼쪽 제일 위에 대체 나옵니까? 그건 체크하고, 대체. 대체 체크하셨어요? 그 다음에 대체 한 칸만 딱 내려오니까 적합 보이실 거예요. 적합 체크하고. 적합에서 오른쪽 귀퉁이에 보시니까 변동 보이실 텐데, 오른쪽 귀퉁이. 변동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하단부에 내려오면 체크할 게 많아요. 수익 배분 체크하고, 기여 체크하고, 균형 체크하고, 총 6개. 다 체크한 것만 다시 읽어볼게요. 뭐예요? 대체, 적합, 변동, 수익 배분, 기여, 균형. 맞아요? 예.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하단부에 핵심 정리하고 나옵니까? 거기다가 별표 4개를 한번 더 드리세요. 또 혹시 이게 별표 4개짜리인지 모르고 또 이렇게 앞 페이지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것만 한번 볼게요. 1번. 균형의 원칙 나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만 파란색으로 되어 있을 거야. 내부, 구성요소,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 여러분들, 교재는 항상 이렇게 저자 직강한테 배우시면 좋은 게 이런 거예요. 강조했던 내용이 교재에 다 있잖아. 저자 직강한테 배워야 됩니다. 저자한테. 그리고 그것도 저자가 훌륭한 저자한테 배우면 좋아요. 훌륭한 저자한테. 교재가 내용이 교재 보기 참 편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저는 교재 만들 때 항상 내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요. 내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참, 교재 좀 좋은 거예요. 민법 이런 거랑 비교하면 안 된다, 진짜. 예. 이번에 뭐예요? 민법도 보니까 얘는 써놨더라고. 줄도 꺼놨고 했던데, 이만큼 깔끔하지는 못한 거지. 이 책도 이렇게 오래 만들어 봐야지, 이게. 그렇지. 그런 게 있거든요. 예. 못 따라와. 자, 이번에. 비싸게 흉내 내는데 못 따라온다고. 절대로 못 따라와요. 이게 노하우라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무슨 원칙이에요? 적합. 파란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외부, 환경, 경제적 감가, 지역 분석. 그렇게 돼 있죠? 예. 쭉 내려오다 보면 앞면 있는 3번 빠지고 왔네. 3번에 보니까 무슨 원칙? 변동. 변동은 기준, 시점, 수정. 시점이라는 말이 뜨네요. 예. 쭉 내려오다 보면 7번. 무슨 원칙이죠? 수익 배분. 어떤 말이 떠있나 옆에? 토지 잔여법. 잔여가 뜬다. 8번 뭐요? 대체. 비싼 두 재화를 비교한다 뜨죠? 예. 그 정도 하면 되겠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5번을 뺐네요. 5번. 죄송합니다. 5번. 5번 뭐예요? 기여. 기여는 무엇의 합이 아니고 묻는 말에 대답하시오. 묻는 말에 좀 무엇의 합이 아니고 생산비 합이 아니고 기여도의 합이며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에 널리 쓰인다 그랬죠? 예. 그럼 우리 넘어가지 말고 문제 몇 개만 풀고 갑시다. 교재 590쪽으로 가요. 590쪽. 590쪽 가시면 길잡이 문제 2개 보이십니까? 1번, 2번 다 체크해요. 1번, 2번 다 체크해요. 1번, 2번 다 체크했어요? 1번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1번 봅니다. 1번 문제 참 좋아요. 부동산 가격 재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죠? 1번에 보니까 수익 배분 떴나? 옆에 잔여법 떴나? 그럼 돼야 안 돼요? 되죠. 이번에 변동 떴나? 옆에 시점 떴나? 그럼 돼야 안 돼요? 돼요. 3번 균형이 떴나? 옆에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적합 떴나? 옆에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그럼 되나? 예. 4번에 적합의 원칙이 떴네? 그 옆에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 적합해야 된다. OX. X.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 적합해야 되는 건 적합이 아니고 균형이지. 맞아요? 정답 몇 번? 4번. 내부 구성 요소들끼리 적합해야 된다는 건 균형이에요. 5번 가볼까? 5번에 기여 있습니까? 그 줄 끝에 뭐가 있어요? 추가 투자가 있습니까? 그럼 됩니까? 예, 키워드로 문제 푸는 거예요. 다시 저 보세요. 저 봐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무슨 원칙 이렇게 하면 얘기해 보는 거예요? 할 거야 하지 말 거야? 예. 잔여법, 수익 배분 할 거라면서 기준 시점, 변동, 기능적 감가, 균형, 경제적 감가, 적합, 내부 구성 요소, 균형 이게 아까 틀리게 나온 거고 추가 투자, 기여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예요. 그 밑에 2번 문제. 2번 문제는 작년 기출 문제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 기출은 쉬웠다고. 작년 기출은 26회는 무조건 쉬웠어요. 부동산 가격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 있습니까?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 2번. 2번 갈게요. 균형의 원칙 나옵니까? 그 구성 요소 뜨면 돼야 안 돼요? 돼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되는데 진짜 되는데 구성 요소가 균형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과잉 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로 처리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균형의 원칙에서는 기능적 감가가 떠야 돼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인 거예요? 2번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문제 나와봐야 그거밖에 안 나온다고. 작년에 쉬웠다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밑에 6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있습니까? 별 2개 때려놓고 요거는 우리 명절 쉬시고, 명절 잘 세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진짜 제대로 된 2016년 병신년새 그때 6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향 내려가시는 길 부담되지 않도록 감지평가 3방식은 안 했으니까 그 전까지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서는요. 수요 공급은 진도 다 나갔고 그 다음에 투자론도 진도 다 나갔으니까 2개 위주로 감정평가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590쪽 앞까지만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중간중간 문제들도 좀 풀어보시고요. 안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문 5개 다 읽고 정답이 몇 번인지 해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정도만 확인하셔도 나중에 공부하는 3월달 공부하기가 상당히 쉬워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항상 제가 강조한 부분만 보시면 되고요. 네,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는 못 뵙죠. 우리 다음 주는 명절 연휴 때문에 못 뵙고 2주 뒤에 뵙네요. 2주 뒤에. 그때까지 여러분들 개론 손 놓으면 안 돼요. 명절 가시는 길도 책 좀 이렇게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예. 설거지하면서도 보는 거고 그리고 저기 친인척들이 자기 공기중에서 공부하는 거 다 알아야 돼요. 알겠죠? 예. 책 들고 와서 다 소문내버려. 예, 그래서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 잘 보내시고 저는 2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